이윽고 정신을 차린 마동이 동지는 저쪽에 앉아있는 20대의 청년을 보게 되었다. 그 청년이 다가오자 마동이 동지는 그의 한 손을 쥐고 있다가 손바닥을 펼쳐 한자 한자 써나갔다. 용기를 내라. 우리는 승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잡아주시던 손길에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 마동이 동지의 손에, 아니 심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혁명전서라는 고귀한 칭호를 결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사령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투사들의 용생하는 모습, 시간의 흐름도 결코 신념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동이 동지가 투쟁한 그 시대와 만나보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계속 멀어지고 있지만 더 자주 그 시대와 만나보고 더 깊이 그 시대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우린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동이 동지, 그는 불과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25년의 최후의 18일간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남긴 신념의 외침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투사는 많아도 자기의 신념을 지켜서 혀를 끄는 투사는 없습니다. 마동이 동지, 그는 왜 혀를 끊었는가? 자기의 영웅적인 희생으로서 후세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는 오늘 이 무대에서도 마동이 동지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자욱을 남긴 인물들을 선택해서 여러 국정들도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마동이 동지가 시정된 지도 80여 년 세월이 흘렀고 오늘은 우리가 3세 4세에 들게 되었습니다. 마동이 동지, 그는 백절불굴의 우지와 강한 혁명적 지조를 지닌 조선공산주의자의 참된 전형입니다. 수령의 안녕을 지켜 스스로 자기호를 끄는 마동이 동지와 같은 투사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친솔부대에 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성, 사상정신적 고결함과 순결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사히 그만요. 우리는 오늘 이 무대에서 마동이 동지의 국내 파견, 적들에게 체포되는 장면, 그리고 감옥에서 스스로 혀를 끄는 장면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텔레비전 무대 신념의 외침 마동이 편에 참가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이거 대본을 받는 순간 이 입에 올리기도 더럽고 또 상상하기 이 제일 싫어하는 변절자 역을 맡아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새 세대들은 항일혁명 투사 마동희 동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절자 장중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혁명이 시련을 겪을 때 이 장중열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이 욕을 맡으리라 하고 결심했습니다. 장중열이는 1937년 말에 해산 사건으로 해서 파괴된 국내 조직을 복구할 때 대한 이 사령관 동지의 가업을 받고 마동희 동지와 함께 국내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들의 상엄한 경계망으로 인해서 산속을 헤매다가 마동희 동지와 함께 어릴 때부터도 같이 자랐고 또 마동희 동지에게 신세를 많이 줬던 김태손의 집을 찾게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동무. 예. 동무야 이 일대를 잘하는데 믿음직한 사람이 없겠어? 한 사람 있긴 한데 누구요? 김태선이라고 서급슬부터 어제 짜게 맞이 동무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산농지도구에서 소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겁이 많고 나약해놔서 우리를 깨박겠다고 하겠는지. 동무. 우리 혁명가들은 말이야.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을 줄도 알아야 돼. 옳습니다. 우리가 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자면 석수무책을 잊기보다 대담하게 믿고 찾아가 봅시다. 바로 그거요. 예. 여기서 김태선의 집까지는 시월이 길인데 빨리 떠납시다. 자, 빨리 가게요. 예. 자, 근데 다리는 이렇겠어? 이렇습니다. 추출하겠는데 동무. 우리 혁명가들은 말이야.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을 줄도 알아야 돼. 이것이 그때 마동희 동지와 장중열이 찾아갔던 집입니다. 이 뒤해단이라고 박달 아버지. 우리는 이번에 마동희 동지의 자료를 연구하던 중 박달 동지가 복원하고 있던 이 사진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서위 공적을 기록하기 위해 적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사진업을 하던 한 조직성원의 손에 들어온 것을 박달 동지가 건사한 것입니다. 마동희 동지와 장중열은 이 집에서 김태손의 밀고에 의해 적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의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던 1955년 어느 날 직일 근무를 서던 량강도 내무국 수사과 중위 조윤걸은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마동희 동지를 고발한 김태선이 살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피가 끓고 천추에 용납 못할 일입니다. 그 자를 꼭 잡아주시오. 평양시 보통강구역에서는 1932년생으로서 이제는 아흔을 넘긴 조윤걸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시기 서울시 정치보위부에서 복무를 시작한 후 한생 보위일군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생에 겪은 일들을 이렇게 글로 남겼는데 그 가운데는 변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이 책도 있습니다. 그 편지 보니까 박달 동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전쟁 시기 것도 아니고 37년도에 있은 이야기를 전후에 이걸 잡아달라. 그냥 막연하지만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수사일꾼으로서 마동희 동지를 밀고 한 김태선. 나는 그때 마동희 동지를 몰랐지만 혁명의 2세대로서 책임이 있었다. 전 세대가 피 흘리고 값비싼 희생을 치른 대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행복만을 알고 고귀한 희생의 무게를 모른다면 더욱이 그 희생의 그늘 밑에서 비열한 배신이 아직도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지 않고 숨쉬고 있다면 선열들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으랴. 변절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혁명의 일세 앞에 지닌 이 세대의 양심과 도리를 다하리라. 이게 그때 나의 결심이었다. 들어오는 자라가 뭐가 마동이 동지 어머니를 만나봐라. 만나보게 되면 뭐좀 알 수 있을 거다. 장일보 뭐에 나 지금 생각하는 데는 그저 우리 어머니나 가겠다. 농촌 남친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얘기하자 시작했거나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 혁명에 대한 이야기, 혁명하는 어머니라는 건 내가 그때 느꼈지 뭐. 아들이 희생된 지도 거의 20해가 가까워 왔지만 어머니는 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 없었고 추악한 배신자 김태선을 잡아줄 것을 절절히 부탁했습니다. 단지 아들의 복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길보 어머니는 남편 마호령과 함께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서 혁명하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혁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사들이 흘린 피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말자. 바로 이렇게 생각했기에 김태선 이놈을 꼭 잡아야 하겠다고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박달 동지가 보낸 한 장의 편지로 수사를 시작한 조인걸 동지는 해산에서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함남도로, 함남에서 함덕으로 이렇게 2년 남아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끝내 김태선 놈을 잡게 됐습니다. 고생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김태선이 고향이라 알아봤지 뭐. 알아보니까 생수에 가고 그다음에 연령도 가고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틀리더라. 그래서 의뢰를 했지. 잡아달라니까 함북도에서 잡아다는 거지. 인심하니까 저러가 다 나오더라. 왜 변절을 하는가? 이웃 간에 형제처럼 앞뒤 뒷집에서 살았는데 왜 변절을 하는가? 그 해산의 최경부 때문에 변절했다 이게야. 항일무장 투쟁사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 최성근 선생입니다. 선생은 마동희 동지에 대한 자료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최경부는 김태선이가 유격대에 입대한 마동희 동지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그를 특별히 주시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김태선이 술을 특별히 좋아하고 또 기생집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이용하여 김태선이를 자기 선악에 틀어주었습니다.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밀고 했는데 지호는 혁명조직성원이었던 자기 삼촌까지 최경부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전후에도 이자는 정체를 숨기고 중력 공장에 잠입해가지고선 파괴함의 책동을 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변질된 자인 줄 모르고 마동희 동지는 예종을 믿고 김태선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시련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혁명은 친분관계나 인정에 의해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사상과 신념이 하나로 결합될 때만이 혁명운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강돈의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볼 때 이 마동희 동지가 자란 동초평이라는 데 갔댔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마동희 동지가 체포되던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지마동 동지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할머니한테 공개합니다. 너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냐. 만일 우리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게 두려우면 집에서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에게 이제 걱정을 끼치지 않고 우리는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김태선이가
마동이 내가 이런 때 너를 모르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강복 후에 내가 조선의 아들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하면서 마동이 동지 손을 잡아 집으로 안내해서 이제 마동이 동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계속 온도를 덮이면서 마동이 동지에게 최대한 이런 자기 성리를 보였습니다. 이런 속이지만 마동이 동지는 이제 긴장성을 늦추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살인부를 떠난 그 시각부터 강한 추위 속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면서 꽁꽁 얼었던 몸인데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이 녹기 시작하고 내리 쏠리는 졸음을 참지 못합니다. 바로 이 길을 알고 있던 김태선이가 그 말구장놈에게 지금 우리 집에 유격대 공작원 2명이 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마동 동지는 놈들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도 인간이다. 이것만은 믿고 있어. 벌써 당신들은 육체를 두고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장군님의 1972년에 항일혁명 투사 마동이 동지를 원형으로 한 조선예술 영화 영원한 전사가 창작됐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역을 한 조경순 동지입니다. 이제는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는 영화를 촬영하던 때를 자주 추억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그때 마동이 동지가 도망칠까봐 신발을 벗겼다. 30리나 되는 오름길을 맨발로 걸어 마동이 동지는 반겨리 주제소로 끌려갔다. 칼바람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눈판을 걸어가는 장면을 촬영할 때 일이다. 촬영지인 압록강 연안의 겨울 날씨는 매우 맵졌다. 이윽고 나는 뒤집었었던 솜외투와 솜신발을 벗고 촬영기 앞에 나섰다. 몇 발자국 내디디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온몸이 꽁꽁 얼어들더니 마침내 이가 떡떡 맞부딪히기 시작했으며 발은 시리다 못해 감각을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다. 나는 부끄럽게도 자기의 연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며 촬영기 앞에서 물러났다. 촬영가하고 연출가하고 이게 방도를 기존 방도를 하는 거다. 기존 방도는 어떤 거나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안 보이게 전경으로 이렇게만 찍자 이거죠. 투사의 정신 저해를 예술적 기여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연출가 촬영가의 말을 들으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마동이 동지의 생애와 혁명활동에 대한 해상기를 낭독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이 뭐야? 벌떡 저기 압록강가를 바라보니까 노동자들이 물을 포선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마동이 동지가 고문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마동이 동지가 바로 저런 물구덩이에 서에서 고문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막 그저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랬더니 이게 그 얼음덩이 물을 또 많이 들이었으니까 마동이 동지가 하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혁명론사라 라고 소리를 높이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차가 일어나서 뒷말을 벗어던지고 촬영 앞에 나섰습니다. 촬영하자!
공산주의자다. 김일성 장군님의 혁명전사다. 혁명. 동지들, 혁명의 살인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원래 마동희 동지는 함경북도 송진태생입니다. 그러다가 9살 나던 해에 살 길을 찾아 떠나온 부모님들을 따라서 배감군 운흥면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마동희 동지는 그때 심포보통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중퇴하고 자습으로 중학교 과정안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16살 나던 해에 야학을 내오고, 그리고 18살 나던 해에는 그 주변의 청년들을 모아서 배감반일이라는 조직을 내오고 제 나름대로 반일투쟁도 벌려왔습니다. 이렇게 반일투쟁을 하던 과정에 마동희 동지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2천만 조선동포를 하나로 굳게 묶어서요 조국 해방의 위협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보이 수령님을 동경하게 되었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장벽에 드나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김주현 동지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런 연고로 하여 1936년 가을에 수령님께서 친설하시는 부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동희 동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마동희 동지를 체포한 놈들은 이 마동희 동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봤고, 또 이를 통해서 수많은 비밀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책임자는 장중열이었는데 놈들은 마동희 동지를 책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마동희 동지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데 대한 자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적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 이 적들의 자료에 의하면 장백현 팔도구 얼방자에서 만군과의 교전. 김일성 부대 마동희 약 60명은 장백현 팔도구 얼방자에서 만군 토벌대 약 60명과 조우하였는데 만군 약 10명이 살상당하고 기관총, 석정, 장총, 탄약, 군복 등 다수를 빼앗겼다. 김일성 부대 마동희 등은 보전 습격 직후 1937년 6월 9일 함북 무산군에서 철수한 제3 1937년 6월 4일 밤 10시 암담한 비운이 무겁게 들이운 보천보의 밤하늘을 찢으며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보천보 전투는 우리 항일혁명 투쟁사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투가 아닙니까? 바로 이 전투에 마동희 동지도 참가했습니다. 예실영화 백두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동희 동지는 그때 김학실 동지와 함께 보천보 시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찰을 진행해서 사령부에 보고함으로써 전투 승리에 그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마동희 동지는 수남 많던 민족의 가슴속에 재생의 불길을 지펴지며 삼단같이 타오르는 보천보의 그 불길을 바라보며 이민들과 함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 먹천꽃 만세를 외쳤습니다. 입대 후 짧은 기간에 훌륭한 전투원으로 성장하면서 마동희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셔야 항일무장 투쟁이 역사에 유리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2천만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신음하면서 민족 재생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새겼습니다. 오목한 유격대 생활에서 단련되고 또 장백지구와 국내를 제집 드나들듯이 펄펄 날며 연락 임무를 수행하던 25살의 열혈 청년 마동희 동지는 하룻밤새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개놈들 사람을 이식으로 만들어 놓다니. 동이 자료에 의하면 놈들은 마동이 동지를 고문하면서 한 주일 동안에 28통의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소리가만요. 정말 그렇구만. 동이동문 새 잡힘이 몇 살이더라? 올해 25살입니다. 그래, 나보다 2살 아래지. 우린 아직 한창 때야. 살아온 것보다 앞날이 더 많지. 사령관 농지의 품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구만요. 올해 설날에는 사령관 농지께 설인사를 못 올리겠구만요. 아마 우리 생각으로 잠 못 드릴 겁니다. 장군님의 전사답게 잘 싸우겠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사령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적들은 마동이 동지와 장중렬을 갑산경찰서에서 다시 해산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이 무서워 수천 명의 포갑무력을 동원해서 3중 4중으로 국경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경 주변에 있는 경찰서, 경찰관 주재소만 해도 300여 개를 헤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산경찰서는 가장 악명 높았습니다. 여기에는 건영격, 리재순, 리동골, 지태환, 박노금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의 피가 스며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자 이민들은 원한의 아성인 해산경찰서를 까부셨습니다. 1988년 8월 량강도를 현지 지도하시던 오버이 수령인께서는 해산 사건에 대해 회고하시면서 그때 해산경찰서에 우리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많이 갇혀 있었던 것만큼 그 건물을 보존하도록 하시어 애국자들의 투쟁과 일제의 피비린 죄행을 역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었습니다. 그때 해산경찰서에는 해산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그 유치장이 모자라다 나니까 이 실내 연병장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7 내지 8명씩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 놈들이 마동이 동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사건 관계자들 중에는 마동이 동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놈들이 이제 마동이 동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면 이 수감자들 속에서 이제 이렇게 투쟁이 떨쳐나설 것 같으니까 마동이 동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에다가 목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이 마동이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동이 동지는 이제 내가 마동이다. 이제 투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싸워나가자고 이제 수감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놈들이 다시 마동이 동지를 독감방에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이제 마동이 동지가 사령부의 지시를 지하 조직에 전달하러 내려온 이런 연락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마동이 동지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놈들은 막 악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놈들이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하시오. 그만. 제발. 난 장배현당위원회 위원이요. 아는 건 다 말하겠어. 장중렬, 당 27세, 본적 함경북도, 이하 알 수 없음.
장백 현당 책임자는 권영병입니다. 사령부의 위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마동이만이 사령부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신자를 형성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하나같이 혁명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리용물로 여겼지 혁명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희생성이 없는 혁명 배후에 끼어든 우연분자라는 것입니다. 영서, 아니, 넌 가장 너절한 것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버렸다. 민족이, 역사가 널 용서치 않을 거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선택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닌가. 닥쳐라! 너절한 배신을 선택이라는 말로 가리우지 말라. 그래. 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배반했다. 하지만 동이 살아야 할 게 아닌가. 버러지처럼 살아보겠다. 생은 누구에게나 귀중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넌 죽을 때까지 모를 거다. 철창 속에 함께 갇힌 마동이 동지와 장중렬. 형장 속에서 이들은 혁명적 지저와 배신이라는 이 서로 다른 두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당시 해산경찰서의 취조실에서 볼 수 있었던 두 부류의 인물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상경찰서 취조실에서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마동이 동지처럼, 그리고 이제 권영벽, 류재순 동지들처럼 죽어서 충신이 된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 장중렬이처럼 살아서 역적이 된 자들입니다. 이 평범한 나날에 또 혁명이 이제 상승기에 있을 때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궤도에서 이제 혁명을 했지만, 이 강고한 이 시련이 닥쳐자 상반되는 정착점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결말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대호에 있었을 때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마동이 동지와 장중렬을 봅시다. 이 경력을 본다면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했습니다. 이 장중렬이 마동이 동지보다 몇 달 앞서서 입대했습니다. 이 마동이 동지는 평대원이었고, 이 장중렬은 이 부침성도 좋고 똑똑해서 입대하자마자 이제 지휘관들이나 대원들이나 할 것 없이 간부감이라고 칭찬했고, 또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이 대원로부터 일약 사단 청룡과장이 됐습니다. 그때 조직과장이 김평, 선정과장이 권영벽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장중렬은 그들이 못지않은 그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백현당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는 현당위원으로 선거됐습니다. 이 마동이 동지와 장중렬은 고난의 행군에 못지않게 그렇게 강구했던 이 무성원정의 시련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함께 이 선발도 옳고 보고 굶어도 보고 밤도 밝혔지만 비가 나지도 않고 신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중렬이 이 신념에 대한 말을 곧잘 했습니다. 장중렬이가 늘 입에 올리던 그 신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마동희 동지의 신념은 이 반일 애국의 진영, 이 해방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이상의 기초한 곳이었다면, 이 장중렬의 곳은 이 개인의 용달축에 기초한 곳이었습니다. 이 국뿌리가 달랐습니다. 때문에 이제 절창 속에 끌려가자 제가닥 굿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더러운 목숨부지가 급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걸 이제 다 풀었습니다. 이장우 장백현당 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 19도구 지하조직 책임자인 지태한 동지가 이 적들의 금고성풍을 피해서 이제 그 아지트에 운신하고 있었는데, 이 아지트를 아는 것은 현당 위원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권영벽 동지나 리제스님 동지들은 이 적들이 모진 고문 속에서도 이 아지트를 지켰지만, 이 장중렬은 그것을 풀었고, 이 풀었을 뿐 아니라 직접 제가 적들을 끌고 가서 이 지태한 동지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장중렬의 더러운 배신을 생각할 때면 우리 항일혁명 투쟁사의 치욕의 대명사를 남긴 리종락, 박차석, 림수산, 장서봉 등 변절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력이나 학력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이들이 왜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까? 이 혁명이 승리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는가? 그들이 언변도 좋고 학식도 있고 또 세상 물정도 혼했지만 이 혁명의 근본 원리를 몰랐습니다. 이 혁명의 길에 좌절과 실패도 있고 이 침체와 희생도 있지만,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게 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원리, 이 수령 중심의 이 혁명의 근본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투사들은 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심장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1937년 3월에 진행된 무성원정은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마동희 동지와 같은 신입대원들만이 아니라 연한이 오래된 구대원들에게도 이를 악물게 하는 간고한 행군이었습니다. 엄혹한 추위, 굶주림과 수면 부족, 악착하게 뒤따르는 적들과의 간고한 싸움, 이런 천신만고의 시련 속에서 대오를 희망과 승리로 이끄는 힘은 가장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대오를 이끄시느라 그 누구보다 힘드셨지만 그들을 돌보시며 쉬지 못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원대한 포부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성스러운 광복 성전에 나선 열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혁명동지였습니다. 그 무한한 동지의 그 위대한 반일 애국의 사상이 대원들의 심장 속에 더욱더 뜨겁게 흘러들어 한 달이 채 못 되는 무성원정 기간에도 역사가 기억하는 유명무명의 투사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전우들의 선열이 뿌려진 간고한 전진 행로에서 영웅적 삶에 대한 고결한 지향을 잘해오며 마동희 동지는 억세여졌습니다. 그 마동희 동지가 대갑 랍자미령에서 국내 공작 임무를 받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급히 부르신다는 소식을 받고 마동희 동지는 사령부 깃털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번 임무를 수행하느라면 아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가는 길에 꼭 아내인 김영검을 만나고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토록 정황이 위급한 속에서도 전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꼭 만나게 해주시려는 오보이 수령님의 그 다심하고 정 깊은 사랑에 마동희 동지는 목이 꽉 메었습니다. 영금이, 예. 난 혁명이란 사상과 뜻을 같이 할 뿐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사랑과 뜨거운 정을 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공작 임무를 받고 사령부를 떠날 때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립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면 한시라도 빨리
사령관 동지를 뵙고 싶은 생각이 도해만지요. 동희 동지, 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꼭 수행하고 몸송이 돌아오세요. 영금이, 사실 이번 이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요. 하지만 내 꼭 훌륭히 해내겠어. 영금이, 이제 장군님을 모시고 해방된 저국에 개선할 날이 멀지 않았어. 우리 그때 망경대에 꼭 가보기요. 예. 그리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기요. 당신도 참. 영금. 여보. 이것이 마동이 김영금 동지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그들은 희생됐습니다. 아내 김영금 동지는 1938년 1월 초 불의에 달려든 적들과의 전투에서 영감히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영금이, 이제 장군님을 모시고 해방된 저국에 개선할 날이 멀지 않았어. 우리 그때 망경대에 꼭 가보기요. 예. 그리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기요. 당신도 참. 여보, 영금이,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를 부르시오. 어서 사령부로 함께 가자고. 여보, 가만, 여기가 어딘가? 내가 죽기를 봤던 지향계 독북골인가? 아니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만일 마동이 동지가 혀를 끊지 않았다면 사령부의 이치를 풀었겠는가? 사령부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다. 아니, 그는 절대로 불지 않았을 겁니다. 사령관 동지, 지금 적들은 내가 헛소리라도 쳐서 사령부의 위치를 입바퀴에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사소한 실수라도 있을까봐 스스로 자기. 그러나 적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서 단 한마디의 말도 듣지 못할 겁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복수의 청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목매 속에서 허덕이는 2300만 결의를 해방하고 기어이 조국을 광복하고야 말 것이며 독립된 조국 땅후에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인민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장군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금니로 혀를 지그시 깨물어 봅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 못 견디게 아픕니다. 동지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찾기 위해선 정말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저동의 동무는 자기가 이거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꼭 마동의 동지를 형상하려 하는가 했더니 그는 자기는 인간으로서 창작가로서 마동의 동지를 형상한 작품을 꼭 남기고 싶다. 지금 자기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 결코 재부의 쿠기도 아니다. 또 누려온 행복의 쿠기는 도둑도 아니다. 시대가 변하든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든 구었던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치는 바로 신념이다. 자기는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자기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마동이 동지의 불굴의 기상에 기가 질린 적들은 마지막으로 부모들과의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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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동이야, 동이야, 너 정말 그런 길을 가야만 했니? 마동이 동지는 가까스로 온몸의 힘을 모아 철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명을 부어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동이야, 아이고,
마동희 동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다 듣는다. 너무도 짧지만 후회 없는 생. 이 생의 총화로 꼭 남기고 싶은 심중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방울방울 심장의 피를 짜내듯 한자 한자 쏟나갔습니다. 힘? 장군 만세. 동지들, 혁명의 사령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동희 동지의 가족은 모두 혁명의 길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희생됐습니다. 마동희가 희생된 다음 날 마호령은 관을 짜가지고 해산에 와서 아들의 시신을 싣고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다가 최경부와 맞다들었다. 최경부는 마호령을 보자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영감, 죽은 아들을 싣고 가니 감상이 어떤가? 민족에게 백정지를 하는 최경부를 평소부터 밉살스럽게 보아던 마호령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분연히 대답했다. 내 아들 동희는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내 놈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랑으로 여긴다. 마동희의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체포되어 함흥 형무소에서 옥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투사의 아버지, 애국자로서의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효형리들과 맞서 싸웠다. 우리의 요대원들 중에는 마동희의 누이 동생 마국화도 있었다. 김세옥은 마국화의 스승인 동시에 애인이기도 하였다. 제가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에 답사를 갔는데 그때 태웅단에서 한 투사 동지의 반신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투사 동지가 마국화 동지의 애인 김세옥 동지였습니다. 김세옥 동지의 반신상을 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쓰신 강낭죽, 그 강낭죽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작식 공작을 하던 마국화 동지가 강낭죽을 써서 전우들에게 나누어 주댔는데 두 사람 몫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 몫은 자기가 굶으면 되는데 다른 한 몫은 누구를 굶기게 하겠는가. 너무 속상해서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김세옥 동지를 밖으로 조용히 불러서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저녁만은 동무의 몫이 없는 걸로 알고 굶어달라고, 정말 안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세옥 동지는 아니 일 없다고
이런 데서야 응당 내가 굶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국이 해방된 다음에 그때에 가서 매끼 곡배기를 하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맹물로 끼니를 번진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면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저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마국화가 전사한 후 여대원들은 그의 배낭 속에서 한 쌍의 학을 수놓은 이불꼬죽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국화가 굳은 비와 눈 속에서 마련한 결혼 지참품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값지고 이보다 슬픈 지참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여전사는 거칠은 황야에 쓰러지고 꽃 피지 못한 꿈만 이국 땅에 남았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여대원들은 그 이불꼬죽으로 거인의 시체를 감싸 주었다. 장길보 어머니는 보통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역형상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강인한 어머니를 키우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 품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머니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도 수여해 주시고 김일성 훈장도 수여해 주셨습니다. 해방 후 20년 만에 고향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은인 몇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장길보 어머니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으셨을 때는 직접 차를 보내시어 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동희야, 내가 그렇게도 뵙고 싶어 하던 장군님을 내가 오늘 배웠구나. 글쎄 장군님께서는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산에서부터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이야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시면서 글쎄 나를 상에 앉히시고 자신께서도 마주 앉으셨단다. 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술을 부었고 나시고는 자신께서도 드시면서 동동 야속하다. 동무가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렇게 먼저 간단 말이오. 동무가 바라던 사회가 왔는데 한몫해야 할 게 아니요. 하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난 계속 술을 부으시는 장군님을 와락 부여안고 장군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장군님께서 어머니 내 오늘 마셔야겠습니다. 귀중한 동지들을 다 잃고
그러시고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시겠으니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아시지라. (1974년 4월호) 조선 여성에는 오직 한 마음 수령님을 우러러 라는 제목으로 장길본 여사에게 돌려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사랑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이 기사를 쓴 당시 여성출판사 기자였던 김영산 어머니도 오늘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장길부 여사에 대한 취재를 제가 끝내고 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장길부 어머니가 서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생전에 이 글을 보여드렸겠는데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장례식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광경은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장 그 어머니 영구 겹치는 항일혁명 투사들이 요 장령 제복을 다 입고 부인들은 흰 옷을 입고 상제가 돼서 거기서 호상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례식장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첫걸음으로 어머니 영전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숙이시고 어머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씻으셨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장길부 어머니가 소유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버이 스님께서는 장길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없다, 딸도 없다, 며느리도 다 혁명에 바쳤다. 그러니 동무들이 혁명투쟁에 같이 참가한 동무들이 상제가 되어 장례식장에서 호상을 수여야 한다. 나도 맞상제가 되겠다. 이런 수령님의 교시에 의해서 그 장례식장에 그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동지들, 혁명의 사령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혀를 깨물어 끊으며 동지가 나에게 떠밀어준 이 소중한 조국. 동지여, 마동이 동지여, 내 또한 혀를 깨물며 그 누구한테도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할 조국임을 압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역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 것은 우리 당의 신념이 강하고 우리 민의 신념이 강한 덕이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혁명가라는 바로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 사람이 어떻게 제 이빨로 제 혀를 끊었을까? 그리고 그 한 번 끊자면 그 얼마나 아플까? 마동희 동지의 그 죽어도 꺾이지 않는 이게 불굴의 혁명 신념과 의지를 스스럼 없이 혁명의 길을 택한 우리 투사들이 거기한. 그래서 마동희 동지는 어제 봐도 오늘 봐도 또 내일 봐도